안녕하세요, 블렌즈TV입니다. 오늘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재미있는 일이 많았던 하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와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사건 사고들이 투자 관련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재밌게 많이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어떤 분에게는 되게 재미없는 하루였을 수도 있는데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 원칙, 그러니까 이게 부자든 아니든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보기 좋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하루인 것 같아서 저 스스로에게도 기록할 겸 한번 이런 컨텐츠를 남겨보고 싶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상식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상식을 너무 쉽게 저 스스로도 잊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랜 시간 감내한 결과를 잠깐 마지막을 참지 못해서 결국 결실로 맺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작은 이익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부안해동하다가 결과를 얻지 못한다든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거든요. 결국에 저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아는 것보다는 제대로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되게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금의 가치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실질 상승률, 금리가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제가 실제로 투자를 시작했던 거의 한 18년 전, 그러니까 대학생 때, 21살 때 기준으로 보자면 금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도 한 3% 이상에서 4, 5%까지는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자산이 나오다 보니까 몇백 프로가 훅훅 막 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웃겨 보이는 수준일 수 있지만, 되게 아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거의 뭐 은행이 부도나는 수준의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면은 3에서 5%의 안정적인 금리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나쁜 금리나 이익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은행에 맡겨놓으면 1점 몇 프로, 그리고 예금의 목돈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오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일부를 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넣게 되는데, 은행의 적금이라는 거는 표면에서 나와 있는 금리가 얼마라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한 그 써 있는 표면 금리에서 50% 정도에서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첫 달에 넣은 것만 12개월치의 이자를 주는 거지, 그 다음 달에 넣는 거는 11개월치, 그 다음 달에 넣는 거는 10개월치,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뭐 지난주였나요? 그 하나은행에서 되게 대박으로 한 5%까지, 뭐 최대 한도로 월 30만 원 한도까지는 거의 5%까지 금리를 준다고 했었나? 그래서 특판처럼 모아가지고 이제 모았는데 그게 만기가 도래했죠. 그래서 조 단위까지 아마 모였다는 걸로 저는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360만 원까지 풀로 넣었어도 자기가 받은 어떤 그 이자는 몇만 원 수준이었다 라는 게 이제 고증됐죠. 차라리 이 돈이었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그동안 모았으면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제는 현금에 대한 가치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산은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뭐 제가 사는 집 하나, 그리고 주식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펀드는 사실은 대부분 청산하고 있습니다. 청산하면서, 왜냐면 직접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트릭을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잃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수익 실현하는 시점에는 펀드를 넣느니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펀드는 연금 펀드. 그건 사실 소득공제 관련된 확정 수익이 저한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더해서 중장기로 가면은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뭐 코인도 저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은 당연히 직접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신한에 있는 골드 이슈, 실버 이슈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펀드에
일부를 투자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원금은 크지 않아서 사실 용돈벌이 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대량의 큰 원금을 굴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라고 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굴리는 정도 부동산, 제가 살고 있는 부동산 집을 제외하면 돌리는 원금에 대한 실물 수준이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돌리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 몇억, 뭐 몇천, 몇십억씩 굴리는 분들보다는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 페이코인이라고 다날이라는 그 결제 업체, 사실 뭐 블록체인과 관계없이 뭐 중앙화 관련 결제 업체였죠. 여기서 관련된 어떤 코인이 하나 있어요. 그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만든 코인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코인과 비슷한 구도를 걸어왔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원래 2019년부터 있던 프로젝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화이트 백서를 보니까 화이트 페이퍼로 그러는데, 업비트에 상장할 때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500원대 기준으로 상장을 했다가 쭉 빠져서 실제로는 뭐 요때 초기에 얼마 사신 분들, 최초에 있는 분들이 모르겠지만 상장 기준으로 봐서 엑시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5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알트코인의 모습과 같은 그림을 그리죠. 거의 뭐 바닥으로 가는, 그래서 뭐 100원 단위 쭉쭉쭉쭉 빠지다 보면은 100원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확 튀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뭐 사이드 브레이크라든지 어떤 그런 그 거래 탐지에 대한 부분을 규제상으로 하는 게 없이 24시간 기준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확 튀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600% 넘게 튀었었어요. 여기까지 찍었다가 지금 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긴 한데 660%. 그러니까 뭐 이때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500원으로 보면은 1295원까지 튀었어.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한 최대 한 3배. 만약에 바닥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10배까지 쭉 올라갔던 거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무엇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 프로토콜은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다날이라는 업체는 대부분 아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식시장 장중에서도 이슈가 같이 튀었었기 때문에 다날도 일부 주식이 조금 반응했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어쨌든 다날이 진행하는 리버스 프로젝트, 그래서 리버스 프로젝트가 블록체인의 알트코인들이 처음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서라는 걸, 화이트 페이퍼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축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방식에 없는 것을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다 리버스 프로젝트라는 거는 그 당시 개념으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기존에 어떤 있던 게 있어요. 그 있던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다시 돌리면서 새롭게 만드는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다.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바꿔서 그대로 비즈니스가 동작하는 형태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형태를 제가 기억하는 걸 리버스 프로젝트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결제,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라는 베이스로 2019년도에 많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라는 논쟁이 많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결제 관련돼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거는 결제 수단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미 그걸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중앙화 시스템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좋았는데, 근데 블록체인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기존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했던 거를 리버스 프로젝트라고 불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꽤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이퍼레저를 베이스로 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지만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금융 결제 시스템과 망에 의존적이 돼 있는 부분 때문에 내가 실제로 당신들한테 얼마를 받지만 그 망의 이용료를 내는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나갔던 뒷단의 수수료,
당신들은 모르지만 내가 대신 내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몇 %를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소한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만들면은 그들에게 낼 게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페이 프로토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결제 프로토콜을 만드는 블록체인이 표방하고 있는 어떤 개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을 보면 너무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실제로 페이 프로토콜에 오늘 찾아보니까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최근에 만든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프로토콜 자체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를 모으거나 프로젝트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라고 했던 백서예요. 보면은 페이 프로토콜이 중간에 있고 누군가는 가맹점, 페이먼트 거래를 내면은 여기에 대해서 가맹점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중간에 이걸 처리하는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페이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을 빼보면 이게 신용카드사나 벤사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포스가 있을 거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프라인 가맹점 기준으로 보자면 포스 기계잖아요. 얘가 실제로는 원래는 벤사망을 통해서 신용카드사한테 결제 승인 요청을 한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는 구조, 그걸 정산받는 구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페이 프로토콜 베이스를 쓰는 곳들은 이 포스기에서 페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고객들이 요청하는 어떤 그런 결제가 처리가 되게 되고 여기에 남는 블록체인의 기록을 가지고서 정산과 진행들을 하겠다. 이게 뭐 어렵게 써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과 코인 순환 구조를 쓰겠다고 뭐 어렵게 말은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고객이 삼성페이 같은 페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어떤 앱을 가지고서 삼성페이처럼 결제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뒤에선 몰라요. 근데 페이 프로토콜에서 결제 승인을 처리를 해주고 그 실제로 가맹점 단에서 포스기에서 이런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뒷단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019년에 발표한 거 이후에서 이 페이 프로토콜은 2019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 연초에 POC 프로프 오브 컨셉 환경을 구축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달콤 커피라는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이 다날포스라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실제 커피라는 거는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데 일부 소액 실생활에서 결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구성한 리버스 프로젝트대로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페이 프로토콜 월렛 앱과 오프라인 포스 연동이 블록체인에서 발생할 때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는가, 그리고 블록이 쌓이고 체인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2019년도에 POC가 시작이 됐고 지금 2021년 2월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대로 이렇게 가겠다고 계획을 냈고 대부분 여기서 스캠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 로드맵이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알트 업체들이 상장한 다음에 먹튀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디지털 자산이고 아직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되게 사기를 치고서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리버스 프로젝트가 힘을 받았던 이유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원래 하는 일이 있으니까. 다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장사인 결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본진에서 들어오는 계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메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들만의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오늘의 폭등의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600%까지 오를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얘는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들, 이건 뭐 알고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고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인을 투자하지만 페이코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잊고 있었고요. 저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저는 사실 여전히 중앙화 시스템의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아직까지는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지 않았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지금 이오스라는 프로젝트가 제가 이제 의외로 어느 정도의 뭐 큰 돈은 아니에요.
뭐 작은 용돈 같은 수준의 돈이 어쨌든 묻혀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그 2017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랠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프로젝트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속도, 트릴레마에 대한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일부 해결한 이더리움이다. 근데 이더리움은 그 합의의 과정의 문제라든지 그 가스라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제 3세대 블록체인으로서 다른 어떤 아젠다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가장 기대를 받았던 게 그 당시에는 이오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그 말이 됐어요. 백서 자체가 너무 말이 됐었고 거기 있는 기술진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모였던 게 너무 구성이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여기에 용돈 벌어 박아 놓으면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게 돈을 좀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기대는 사실 기대일 뿐인 거죠. 그래서 1일 차트로 기준보자면은 이오스가 아마 제 기억으로 최대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가 개당 25,000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실은 25,000원대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올 때는 팔아서 원금은 회수를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사실 그때 다 팔아야지 원래 제일 베스트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갈 거라는 어떤 개인적인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보자면 그게 맞는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금을 회수하고 나는 마음을 편하게 그냥 지켜봤을 때 내 판단이 맞으면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야. 근데 그 판단이 맞지 않으면은 뭐 그래도 원금은 건졌잖아 라는 생각으로 약간 투자를 바라보면서 하는 저 스스로만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쭉 올라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앞에를 보면 이렇잖아요. 1일 기준으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작년 11월에 한 계속 횡보장을 보이고 있을 때 사신 분들이 있다면은 사실 투자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투자 이익은 150% 정도 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히스토리를 얘기 드린 것처럼 이때 샀어요. 이때 이때 샀기 때문에 이때 팔았어요. 원금까지만. 근데 이때 다 팔았으면 지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따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차트 기준으로 보자면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월 차트 기준으로 보자면 나는 바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라는 건 사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의 자기의 판단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페이코인 뭐 이런 거 다 몰라요. 뭐 엑서가 뭐네 아무것도 모르고 다 모르겠어. 그래도 믿음으로 버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오늘 이거 오른지 아마 자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빠질지는 봐야겠죠. 이런 것처럼 뭐 사실 내가 정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based on hyperledger fabric private blockchain 시스템이 뭔지 이해를 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 기다리고 감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다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스캐밍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쩐 그런 부분들에 믿음이 없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처럼 요때 시장을 참여했다면 이때 시장을 참여했다면 이때 시장을 참여했다면에 따라서 다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개개인이 이 이오스라는 프로젝트 또는 페이 프로토콜 또는 비트코인에 대해 바라보는 자기만의 생각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절대 분석할 수 없다. 수학적으로. 인류의 역사상의 최대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그런 복잡 다단한 심리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자기가 시장에 진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인풋 정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걸 아웃풋으로 어떻게 뱉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분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이 이슈가 또 같이 있던 거죠. 그럼 코인 이거는 네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코인판이잖아. 코인판은 저딴 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터졌죠. 이게 날아갈 때 저는 사실 UAM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항이 서울에서 테스트를 할 때
뭐 중국 상품 그 뭐 제품이다 뭐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진 않았고요. 제 입장에선 실제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제 머리 위로 날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울까를 정확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 중력이라는 게 사실 물리력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걸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도 스페이스X가 화성으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도 그 중력을 거꾸로 이겨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정확한 궤도를 만든 다음 나가려는 물리력에 대한 계산인데 근데 그거는 사실 한 번으로 하고 사실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곳에서 정확히 우주를 향해 발사하는 어떤 센터가 있다면은 UAM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내 머리 위를 실제로는 날아다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 무서운 게 만약에 자기 힘을 잃거나 동력원을 잃어서 나한테 떨어졌을 경우에 대한 이슈는 다른 걸로 보더라도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닐 때 저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다면, 시끄럽다면 과연 저게 상용화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실제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죠. 정말 10불도 안 되는 가격에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안 산 사람이 바보다. 제가 있는 주식 스터디 방이나 아니면 어떤 그 자산을 얘기하시는 방에서 이 항에 대한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라도 떨어질 때도 다시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푹 꺼졌습니다. 지금 이제 장 시작했으니까 아마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터진 이유가 뭐냐면은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에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나쁜 사기성 업체인 걸로 밝혀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보통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를 치고 나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리포트를 냅니다. 근데 공매도 리포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리포트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나왔던 넷플릭스의 되게 볼만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뭐냐면 공매도 레포트를 내는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라고 밝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사람들이 중국 기업들이 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며 그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유들에 대해서의 연관관계에 대한 유착에 대한 관계를 밝혀나가려고 하고 그런 의문을 파악해가는 과정의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오늘 이항 사건과 같은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중국의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는데 실제로 중국에 가서 그 기업을 확인해 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중국이 나쁜 나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스닥에 그걸 또 상장을 시켜줌으로써 이해 관계를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근데 이걸 탐사하신 분들이 단순히 뭐 언론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걸 성공적으로 탐사했을 경우에 사기를 밝혀내지만 실제로는 공매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걸 밝혀내야 될 행동 동기를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양 사태가 어디로 갈진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 보면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산 거래를 할 때 잊지 않으려는 원칙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버블이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가격이라는 거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데이터 알고리즘 모델 이런 것도 결국은 수요 예측이에요. 그 수요 예측을 통해서 가장 한목적적인 코스트를 들여서 최적의 생산을 하고 최적의 무언가를 하겠다. 지금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논쟁이라든지 불필요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만 딱 생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상 속에 있는 세계의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과잉 생산과
그리고 과잉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잉 생산과 과잉 수요가 1대1로 매칭되지 않고 이렇게 매칭이 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한목적적인 걸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긴 하지만 비합리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게 제가 이 자산시장에 참여할 때 느끼는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종류도 관계없고요. 가격이 결정될 때는 내 뒤에서 사실 분이 이거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느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주실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 기다리는 기간, 이걸 뭐 존버라고 부르든 뭐 웨이팅 기간이라고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그게 내가 예금에 박아놨던 물가 안정적인 예금 금리의 금리 상승률보다 더 높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라든지 소재라든지 이 액션이 있을 수가 있다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어 라고 보는 게 제가 그 물건을 살 때나 자산을 살 때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인버스로 가는 방향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요. 왜냐면은 인버스로 투자하면은 돈을 벌어도 깊을 수가 있지만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다는 건 다 같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벌어서 뭐합니까?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차피 참여할 때는 우상향으로 간다는 개인적인 방향성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위아래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신용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남는 돈으로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런 게 가장 기본 원칙인 거예요. 저기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서 뭐 산업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다든지 뭐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뭐 사기가 아니라고 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같은 경우 투자할 경우에는 리버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지 되도않는 알트코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사이드 원칙인데 더 상위에 있는 기본 원칙은 나중에 밝혀져야 스캠인 거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스캠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거래하는 당사자들 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기를 맘먹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패를 하니까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는 선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기존의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세상에 돌려주겠다. 비트코인도 생각해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의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 세상이 기억하는 건 성공한 사람을 기억해요. 실패한 사람은 어떤 부분으로도 역사에서 지워지거나 악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아이러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그냥 그 시점의 변수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원칙은 수요 공급의 교차점에서 형성이 되고 그것도 사실 합리적으로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어떤 분명히 구간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종류 같은 것도 크게 의미는 없다. 튤립과 튤립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살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거래는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격은 언제 오를까요? 너무 단순한 거죠.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릅니다. 주식도 호가창에서 딱 보시면은 호가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팔려는 사람이 많고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매도가 체결되면서 쭉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살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은 거래가 체결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존의 뭐 HTS나 MTS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냥 기본인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팔려는 사람보다 가격은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떨어지고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해석을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것도 다 맞을 수가 없는 게 정보는 언제나 불균형하거든요. 저랑 일반 그러니까 개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것도 개미가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이 정확히 통제된 상태에서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정보를 다른 시점에 얻고 그거에 대한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고 결국에 기본적인 원칙은 이 베이스로 돌아간다라는 것만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나올 이야기, 내일 나올 상황 이런 것들이 내가 들고 있는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근데 그 원칙은 하나, 더 많이 살려고 수요가 생길까? 그 관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방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자기 원칙대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버블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버블이. 비트코인을 지금 업데이트해서 오늘 기준에서 제가 캡처한 시점에는 5,600만원 계단까지 갔습니다. 솔직히 2017년 12월에 정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비트코인 광풍 때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뭐 그게 스캠이었던 아니었던 가격이 올라갔다가 전고점을 회복한 애는 거의 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을걸요? 조금 더 전고점은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가 이오스 5,600원 보여드렸지만 그 당시에 한 2만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대부분의 리플 4,800원까지 갔었어요. 지금 많이 회복했다고 하는데 500 얼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8배 이상 더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트위터파를 탔던 뭐를 탔던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1분 차트로 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오늘 21시 24분에 봤던 사람이 23시 24분 2시간이에요. 2시간 딱 이렇게 1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가 도대체 바뀌었을까요? 크게 보자면 뭐가 발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래 당사자들 간에 과연 얼마나 정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했을까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 산 사람은 이게 아이씨 버블이다 라고 느낄 수 있고 여기 산 사람은 아이 싸게 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동일한 시간대 거의 비슷하게 캡처한 거예요. 이거를 1일 단위로 봤습니다. 1 단위로. 그러면 작년에 10월 14일에 샀던 사람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진짜 얼마 안 됐죠? 한 3개월 전이잖아요. 이때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지금 돌아간다면. 좀 이때 샀더라도 지금 거의 5배가 뛴 거예요. 이때 사신 분한테는 비트코인은 버블일까요? 이때 사신 분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평선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언제 사는 게 좋냐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과거를 백테스팅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관점인 거지 이날 이렇게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제 바보보다는 싸게 샀구나 라고 즐거워하시지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 과거로 돌아갔을 때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액션인 거고요. 이걸 또 주 단위까지를 펼쳐보자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죠. 이건 좀 길게 보이는 거잖아요. 2018년 10월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긴 횡보장이죠. 이거 진짜 얼마나 지루하셨겠어요. 지금같이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보자면은 야 내가 이거를 얼마에 샀는데 지금 이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게 내가 무슨 돈인데 계속 이 기다림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주 단위로 팍 올랐죠.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주까지 봐도 아름다운데 월로 보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봤던 2017년도 끝물에서 산타렐리에 갔다가 2018년도에 연초와 함께 폭락이 시작된 시점의 최대 2,800만 원의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 물리신 분들은 정말 지옥의 시간을 보내서 겨우 이때 와서야 겨우 원금이 회복되신 거예요. 버블이라는 관점을 뭘로 볼 거냐는 거죠. 이때 700만 원에서 거의 비트코인이 바닥까지 갔을 때는 한 380만 원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 열 몇 배를 버신 거잖아요. 그다음 만약에 기다릴 수 있었다면은
정말 묻어놓고 잊어서 이걸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 몇 배를 번 거예요. 근데 버블이라는 관점이 내가 오늘 샀느냐 내일 샀느냐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요. 오늘 5,640만 5천 원이라고 해도 이걸 내일 5,700만 원, 5,800만 원, 5,900만 원에 사주실 분이 나타나기만 해서 거래가 체결이 된다면은 나한테는 버블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나는 수익을 실현한 거잖아요. 배가 아플 순 있죠. 300만 원에 산 사람 입장에서와 5,600에 사가지고 5,800에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배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과연 우리가 되게 쉽게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거래 당사자 간에는 이게 분명히 다음에 다시 거래가 일어날 거라는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그걸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블이라고 부를 이유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뭘 기준으로 버블이라고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아마 이러실걸요? 지금 조금 아주 단순하게 단기간적으로 보자면은 이때 이런 생각이 드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를 볼까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누가 버블이라고 했을 거고요. 여기서 누가 버블이라고 했을 거고요. 여기서 누가 버블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기서 누가 버블이라고 했을 거고요. 떨어질 때 거봐! 버블을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오다가 올라가다가 버블이라고 그랬는데 거봐 횡보장이잖아. 계속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근데 휙 트위터 한마디 비트코인이라는 해시태그 한마디에 갑자기 휙 뜹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거냐. 야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 왜?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말이죠. 만약에 이때라도 샀으면은 이렇게 휙 올라갔을 때 내가 매도해서 수익 실현만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버블의 관점도 아니고요. 오히려 머스크가 감사하겠죠. 해시태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뒤에 나온 얘기가 머스크가 곧 트위터를 할 것이다. I'm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면은 정말 대박 날 거다. 그런 농담이나 밈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뭔가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 아니면 그 버블을 얘기할 때 오늘의 시점을 버블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보자 라는 관점으로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은 저는 괜찮게 서로 토론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높으니까 버블이다. 가치 대비 너무 올랐다. 이 현재 이거에 대해서 거래 가치를 얼마라고 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84,000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적정 가치냐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회계 모형과 밸류에이션 측정 모형이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의미가 있는 모형이라면 내일이 예측이 돼야죠. 안 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은 기준 지표들이 뭐 퍼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주식 이익률. 그래서 퍼가 10이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이 주식을 지금 이 가격에 샀을 경우에 내가 10년이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100% 회수할 수 있다. 또는 PBR이라고 해서 청산가치 베이스로 봤을 때 이 회사를 다 청산한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한 거를 부채 베이스로 봐서 다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1이 남아. 그래서 내 돈을 잃을 수가 없어. 근데 저평가야. 라고 하는 아주 너무 단순한 직관적인 모델들은 계속 살아남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갖고 있는 지표가 퍼 몇 이하면은 시장 평균 퍼 대비 얼마 이하면 사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되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큼도 평가를 못 받고 있으면 최소한 1까지는 갈 거야. 라는 측면 때문에 저평가주라고 해서 투자하는 어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모두가 약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PBR 0.5, PBR 0.6, PBR 0.7이 과연 버블인이 아니냐 퍼 100, 200, 300, 400이 버블인이 아니냐는 건 결국적으로는 수치를 공식에 넣어서 아웃풋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내일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나는 무언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야. 나는 무언가 어떤 공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물론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긴 하죠. 그런 것만 계속 하루 종일 보시고 연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언젠가 그런 길을 찾아내실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뭐 굳이 알려주시지 않고 본인은 그런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알고리즘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내가 변수를 분석해서 알아낸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말해주는 순간 알고리즘이 틀어지죠. 누군가 그 정보를 다시 알게 됨으로써 내가 갖고 있던 변수들에 대한 것들이 틀어지면서 갑자기 변수가 바뀌면은 내 아웃풋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공식을 아신 분들은 절대 남한테 알려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주는 순간 청기누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무너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아니 그런 게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로서 행동하는 어떤 동기가 분석돼가지고 공식이 나왔는데 들어가는 변수가 바뀌어져. 그러면 당연히 공식의 아웃풋이 달라지는데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버는 거죠. 교육 강좌 얼마? 진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그 공식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은 수익이 났을 때만 이익을 쉐어 받는 구조가 맞아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믿어볼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주식을 리딩하게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다든지 처음부터 100만 원 이상 뭐 가입비를 내라고 한다든지라는 분들은 대부분 그게 자기가 돈을 버는 알고리즘인 거죠.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고.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현혹이 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방심하면은 나도 모르게 혹해서 그런 거에 돈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죠.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빈후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세에서부터 미국의 영웅 같은 회사, 직관적인 어떤 그런 UI, UX를 가지고서 굉장히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어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한테 정말 이 영웅 같은 회사처럼 포지셔닝이 돼 있었지만, 최근에 두 가지 이슈, 게임스탑 이슈 때 결국에는 알고 보니 이런 쪽이더라. 좀 오해를 일부 클럽하우스를 통해 해소한 게 있었지만 사실 이미지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너무 편한 UX 때문에 이런 생각할 지점을 UX 상에서 사실은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의도한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UX 설계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야지.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있는 구조에서 받는 본인들이 돈을 버는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거래는 체결이 돼야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모르지만 거래를 하게 만드는 로직이 어떻게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로빈후드를 통해서 좀 잘못된 레버리지를 일으킨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제 미래 다음에 엑시시 기대되고 있는, 상장을 해서 엄청난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토스가 이제 토스 증권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모바일에서 물건 사듯이 쉽게 주식 거래를 한다. 사실 이거 전에 카카오에 있던 분들이 일부 팀이 옮겨져가지고 제가 아는 걸로는 한국투자증권에 가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UX UI로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그리고 그것도 주당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원 단위로부터 거래하는 거를 소분해가지고 쪼개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미니스탁이라는 앱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UX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불편해요. 정보를 얻기에는 좋은데 조금 불편성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왜냐면은 약간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소분해가지고 개개인별로 딱 해야 되다 보기 때문에 금융거래의 베이스는 신뢰성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눌러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어쨌든 뭐 1,000원 단위로 내가 애플을 할 수 있으니까 1,000원으로 테슬라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토스는 저도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UX UI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클럽하우스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포모를 좀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 달 전에만 알았더라면, 이게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얘기거든요. 내가
한 달 전에만 알았더라면. 그런데 다음 한 달은 누가 알려줄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 거래 체결될 때는 아주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투자는 어쨌든 투자자 당신의 책임입니다. 근데 거래가 체결되면 업체는 수수료를 받죠. 거래 수수료라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편한 UX가 과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올바른 투자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적인 논쟁이긴 한데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토스 탓이다. 그걸 로빈후드의 탓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자기 인생에서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본인이 투자에 대한 원칙과 소신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UX, 이게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MTF도 없던 시절 HTS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런 거죠. 토스가 UX가 편해가지고 주식에 대한 거래를 쉽게 할 케이스 만들 거야. 그러면 지금 혹시 집에서 HTS로 거래하시는 분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경우엔 잘 없을 거예요. 대부분 MTS로 투자를 하시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 모바일과 같은 삼성증권이나 같은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해도 HTS와 MTS는 기능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MTS가 훨씬 거래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그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HTS는 그래도 되게 생각해야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되게 여러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개인도 사실 그런 호가창에 대해서나 어떤 주식 정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화면 번호별로 세팅할 수 있으면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군 이래에 가장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라든지 메이저랑 붙었을 때 가장 평등한 선에서 그나마 어떤 붙어볼 수 있는 판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조금 너무 오바한 얘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왜냐면 물리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표현되는 정보와 뒤로 들어오는 또 정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정보를 좀 더 가지고서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다 조합해서 선택을 했을 경우엔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다 했다고 하고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인증을 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잘못된 판단, 그리고 나서 그 판단의 결과가 다행히 다시 그 뒤에 더 오는 분 때문에 수익으로 끝났으면 해피한 결말이지만,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시계열로 보시면 마지막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일을 하셔야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 참 안타깝죠. 이게 뭐라고. 물론 옵션이 어떤 거래인지는 더 봐야겠지만, 정말 풋옵션 잘못 걸어가지고 뭐 정말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것도 못한 거래 결과로 끝났으면은 뭐 그렇겠지만, 그렇더라도 왜 그런 판단을 하냐 이거죠. 그 판단을 누른 건 자기가 한 거잖아요. 로빈후드가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UX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안 써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거래 가치의 교환 수단이니까. 근데 그걸 버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생각해보시면. 근데 다른 사람의 의도, 다른 사람의 행위에 어떤 내가 조급증이 생기거나 잘못된 인풋에 의해서 원칙을 망가뜨리는 순간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저도 제가 했던 바보 같은 선택들의 어떤 것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부안해동. 남들이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원칙을 어겨가지고 참여해서
잘 빠져나온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물려있는 경우라든지 잘못된 걸로 손절하고 끝났던 경우는 내 원칙이 아니었던 경우들이었어요. 모를 수 있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저는 바이오 같은 건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건 제 원칙이에요. 그걸 통해 돈 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셀트리온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박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건 자기의 원칙이고 자기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제가 셀트리온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기회 손실에 대해서는 내가 내 인생에서 책임지면서 가는 거고,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통해 돈을 번 사람을 가지고서 배합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했을 것이야, 어떻게 했다는 쓸데없는 음모론을 펼 필요도 없고, 그냥 오직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금융권에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규제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고, 그 선택에 대한 거를 보전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시스템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원칙이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결론으로 내고 싶은 얘기긴 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죠. 투자에 대해서 이 가격에 맞겠다 라고 선택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사실 플러스로 나면은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돈을 벌었는데 굳이 왜 이의를 제기를 하겠어요. 근데 보통은 책임이라고 제가 여기서 표현한 거는 돈을 잃었을 때입니다. 근데 돈을 잃었을 때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잃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게 내 책임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은 나 자신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다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실패에 대한 원인이 내 탓이 아니야 라는 걸 찾아야 내가 또 살아갈 힘이 생기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든지 뭐 정부 탓이야, 누구 탓이야, 뭐 이게 뭐 거래소 탓이야, 뭐 이제 뭐 증권사 앱 탓이야, 뭐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 찾는 시간에 사실은 자신의 실수를 다시 복귀해 보는 게 훨씬 생산적이고요. 진짜 구조적인 문제에 책임이 있을지라도 그 구조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는 공부가 있어야지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뭐 이제 푼돈 가지고 노는 일부 일반인이지만 겪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매트릭, 저는 두 가지밖에 지키지 않는다는 거. 가격은 수요와 공급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자산을 내가 이 가격에 샀으면은 비싸게 사고 싸게 산 거는 그냥 어제와 비교한 거지 내일과 비교했을 때 모르는 거다. 그래서 내 거를 내일 다시 비싸게 해줄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소재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 라는 부분만 판단을 한다.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부분만 고민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근데 그 판단이 틀렸을 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원칙을 만드는데 저한테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뭐 옆에서 막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 어떤 사람은 저거 투자해서 이렇게 벌었대,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사실은 저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작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식해서 돈을 못 벌었으면은 사실 평생 주식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거 사면 다 오르는 시즌이었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 상황이고, 만약에 금리의 변동성이 있겠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자산을 다 빼야 된다. 저도 사실 오판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유동자금을 조금 다 매도해가지고 환금해 놓은 부분이 일부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이거 약간 지금 위험해 보인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 판단을 안 했으면은 지금 저는 사실 몇백만 원을 더 원금으로 갖고 있을 만큼 투자 가치액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시장을 잘못 읽은 거잖아요. 이게 너무 올랐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게 조정이 한 번은 리바운드를 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리바운드를 안 쳤어요. 안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지금 원금을 들고서 CMA의 일부 이자를 갖고 있으면서 다시 리바운드 장세가 올 때까지 바닥을 찍을 때 올라갈 때를 잡으려고 계속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책임이거든요, 제 책임. 뭐 제가 연준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근로자기 때문에 평일에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뭐 제가 그런 정보들을 계속 습득하려고 노력할 수도 없는 거고요. 대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의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방향성을 가진 상태에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믿음을 갖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계속 저 스스로에 대한 읍조하듯이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자꾸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저한테는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어떤 돈을 잃음도 있었고 여전히 이 부분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다짐하고자 이런 영상을 좀 혼자 읊조리듯이 찍어봤고요. 이 부분만 지키실 수 있다면은 돈을 잃건 벌건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자기 기준대로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면은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살 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희 집, 이곳을 살 때, 제가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딱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켜서 스톱워치를 켰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누른 다음에 실제로 저희 집에서 도보 거리에 있다는 역까지 그냥 천천히 성인 걸음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억나는 게 5분 40 몇 초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 집을 고를 때까지 저는 집을 한 30 몇 번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속 요청을 드리고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하면서 정말 그 중개사분 짜증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중개비가 요즘엔 뭐 집값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 곱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중개비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거래한 금액 기준으로 보자면 중개비가 아주 비싼 편도 아니었고 제가 요청드렸던 매물건들을 제가 그분과 같이 가서 봤던 것만 생각해도 뭐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거래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 30번을 왔다 갔다 하기 전에 30번 갔을 때 처음 그냥 갔던 집에서 샀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아마 훨씬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집값이 낮았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폭등한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좀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바로 선택을 했으면 분명히 더 자본 수익률 쪽으로 높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사는 집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어쨌든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만큼 몇십 번의 제 개인적인 고민을 거쳐서 선택한 집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고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고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고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수립하시는 그런 계기가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원칙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완전 헛소리일 수도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원칙이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갈고 닦고 나가야지만 나중에 자기의 무언가가 무기가 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너무 동어 반복과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지루하실 수가 있지만 그만큼 한번 잔소리처럼 들으면서 나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한번 수립하시고 스스로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어쨌든 저도 바라는 건 저 스스로에 대한 자산도 커지길 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부자 되셔서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시고 그걸 가지고서 본인의 삶의 여유가 있어야 사실 사람이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여유로운 마음과
나눔에 대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봐주신 분들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